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통해 얻어진 경험과 지식으로 굳어져 버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함께 하셔서 그 완고함을 치료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신 종 선영우 박사를 통해 말씀하실 때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 겸손한 마음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수고와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주시는 참 자유와 행복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안녕하십니까 교회 여러분. 2021년 중동부 온라인 야영에 건강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건강 가득한 삶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립선 암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하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지금 혹시 마음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항상 우리의 평안을 생각하시는 여호와께 기도하고 의지하시면서 그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나가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2년 National Cancer Institute 데이터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미국에서 암을 진단받은 사람이 180만 명이라는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60만 명이 됐습니다. 첫날 보여드렸던 데이터처럼 암은 미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죽는 질병입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대한암학회 데이터를 보시면은 2020년도에 한국에서 24만 명의 사람이 암을 진단을 받았고 8만 명이 암으로 돌아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미국과 한국 두 곳 다 암이 굉장히 커먼하고 암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매년 굉장히 많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American Cancer Society에서는 정말 흥미로운 데이터를 출간을 했는데요. 미국에서 살면서 암에 걸릴 확률과 암으로 인해 사망할 확률에 관한 데이터입니다. 이거를 보시면은 남성분들은 거의 반이 미국에 살면은 암에 걸린다는 통계가 나왔고, 그리고 20%가 암으로 인해 돌아가실 거라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여성분들은 남성분들보다 조금은 낮습니다. 그래서 3분의 1이 암이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남성분들과 비슷하게 20%, 5명 중에 1명꼴로 암으로 돌아가실 거라는 데이터입니다. 이 도표는 첫날 보여드렸는데요. 2021년을 예상을 하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남성분과 여성분들 중에 어떤 암이 가장 많이 걸릴 거고 또 어떤 암으로 인해서 가장 많이 죽을 건지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2020년도 데이터를 보시면은 남성분들에 있어서는 전립선암이 가장 많이 걸리는 암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25만 명, 암 걸린 남성분들의 26%가 전립선암이었습니다. 이렇듯이 전립선암이 굉장히 커먼한 암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립선암에 대해서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립선은 방광 아래에 위치한 요도를 둘러싸고 있는 남성의 생식기관입니다. 정액을 생성하여 정자의 운동을 도우는 역할을 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전립선이 어디에 있는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방광이 있고 방광 바로 밑에 요도를 둘러싸고 있는 기관이 전립선입니다. 전립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액을 만드는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조그만 기관에 암이 가장 많이 걸리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립선 암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진단을 하느냐? 많은 분들이 PSA라는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피검사인데요. 1년에 한 번씩 프라이머리 케어하고 만나시면은 피검사를 하십니다. 그러면은 피검사 한 목록을 쭉 보시면은 PSA라는 피검사를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 PSA는 Prostate Specific Antigen이라고 전립선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보통 0에서 4가 이제 정상 수치인데 4 이상이 됐을 때는 저희가 좀 더 검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4 이상일 경우, PSA가 높을 경우 어떤 것 때문에 높아질까요? 첫 번째로는 전립선암, 그리고 가장 커먼한 거는 전립선 비대증, 그리고 요로 감염증, 그리고 사정 후 한 이틀 정도 PSA가 2배 정도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PSA가 높으면은 암이 있다고 저희가 말하진 않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암이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PSA가 높으면은 무조건 암이냐? 말씀드렸다시피 그렇지는 않습니다. PSA가 얼마나 높은지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빠르게 높아지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Mr. AA가 있고 Mr. BB가 있습니다. 2020년도 피검사만 보시면은 PSA가 두 분 다 6입니다. 그러면은 6은 4 이상이기 때문에 정산 수치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두 분 다 전립선암이 있을 확률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2020년 랩 밸류만 있다고 하면은 두 분 다 4 이상이기 때문에 전립선암이 있을 확률이 비슷하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은 저희가 2016년부터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Mr. AA 같은 경우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PSA가 거의 오르지 않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r. AA는 전립선암이 있을 확률이 적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반면 Mr. BB는 2016년도에는 PSA가 2였는데 5년 동안 조금씩 올라서 2020년도에는 3배가 올라서 6이 됐습니다. Mr. BB는 이 PSA가 올라가는 것을 봤을 때 저희가 훨씬 더 전립선암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전립선암은 전립선 안에서 자라기 때문에 전립선암이 자라면은 PSA가 같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올라가는 것을 봤을 때 이게 전립선 비대증 때문일 수도 있지만 전립선암 때문에 PSA가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r. AA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해서 1년에 한 번씩 PSA 검사를 하시면 되고 Mr. BB는 이 올라가는 패턴을 봤을 때 전립선암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더 검사를 하고 조직 검사를 저희가 하기를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은 조직 검사 하기 전에 조직 검사를 했을 때 저희가 전립선암을 찾을 확률을 저에게 줄 수 있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위에 보이시는 4K 스코어입니다. 이거는 피검사인데요. 이걸 통해서 저희가 조직 검사를 하면은 암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을 저희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확률을 보고 저희가 이제 조직 검사를 해야 될지 안 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ExoDx 테스트는 소변 검사인데요. 이것도 4K 스코어와 비슷하게 바이옵시 조직 검사를 했을 때 암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을 저에게 줍니다. 그래서 PSA가 높고 이 두 테스트를 했을 때 그 확률이 높은 분들 한해서 저희가 조직 검사를 하게 됩니다. 조직 검사는 바이옵시는 이 그림처럼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바늘을 이제 니들을 전립선에 넣어서 전립선에 있는 세포를 채취해서 그 세포를 현미경으로 봐서 암세포가 있는지를 저희가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바이옵시를 하면은 이 전립선을 12곳으로 나눠서 그 12곳 한 군데 한 군데에 니들을 넣어서 세포를 채취해서 그 채취한 것을 현미경으로 봐서 암세포가 어디에서 발견이 되는지를 저희가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암이 진단이 되시는 분들은 PSA가 높은 것만으로 안 되고 바이옵시를 꼭 하셔서 조직 검사에서 암세포가 발견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은 암이 진단이 받으신 분들은 저희가 어떻게 치료를 할까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치료까지 갈 수 있는지 어떤 치료법을 저희가 환자들한테 주는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암의 요소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글리슨 스코어가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피검사 PSA가 있고 세 번째는 직장 손가락 검사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팩터를 가지고 전립선 암이 진단이 받으신 환자분이 어떤 위험 그룹에 들어가는지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험 그룹은 low, intermediate, high로 나눠지는데요. 이 위험 그룹이 높으면 높을수록 암이 더 어그레시브하고 다른 곳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더 어그레시브한 트리트먼트가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리스크가 위험 그룹이 낮으면 낮을수록 이 전립선암은 굉장히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치료를 바로 할 필요가 없이 계속해서 마니터를 하는 치료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팩터를 저희가 가지고 이 환자분의 암이 어떤 위험 그룹에 들어가고 그 위험 그룹에 따라서 어떻게 저희가 이분을 치료해야 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더 발전이 돼서 Decipher Genomic Study라고, 이것은 이제 암 유전자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 검사를 하면은 바이옵시를 해서 얻은 세포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암의 유전자 검사를 해서 이 암이 얼마나 어그레시브하고 얼마나 몸 이외에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저희가 확률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이분 같은 경우는 스코어가 0.8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0.8은 하이 리스크가 돼서 이제 위험 그룹이 높은 분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 무엇이냐? 이분은 암을 가지고 계시면은 10년 안에 다른 곳에 전이가 될 가능성이 6.5%가 되시고, 그리고 15년 안에 전립선암으로 인해서 돌아가실 확률이 8.8%라는 연구 결과가 이 넘버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이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어그레시브하게 이제 치료를 권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은 어떤 위험 그룹이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암들이 저희가 1기냐, 2기냐, 3기냐, 4기냐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전립선암은 다른 암과 틀리게 저희가 몇 기인지는 얘기를 잘 안 하고요. 어떤 위험 그룹, 어떤 리스크 그룹에 들어가는지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very low risk가 있는데, low risk는 very low, low로 나눠지고, intermediate, 중간 위험 그룹이 있고, high, very high, 높은 위험 그룹 아니면 굉장히 높은 위험 그룹,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거를 나누는 저희 요소가 글리슨 스코어, PSA, 그리고 직장 손가락 이제 검사입니다. 그래서 직장 손가락 검사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제 전립선을 만져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암이 있으신 분들 중에 얼마나 암이 크고, 그리고 혹시 너무 크게 자라서 전립선 밖으로까지 자라고 있으신 분은 손가락 검사로 저희가 충분히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것 중에 글리슨 스코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글리슨 스코어는 암세포를 저희가 조직 검사를 통해서 채취한 다음에 그것을 현미경으로 봤을 때 세포의 모양과 세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고 저희가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그 점수가 6에서 10까지 갑니다. 그래서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암이 더 어그레시브하다고 보시면 되시고, 점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암이 굉장히 천천히 자라는 암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은 이것은 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라고, 이거는 미국에 있는 정부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에 전립선암을 전문적으로 치료하시는 모든 의사분들이, 모든 아니고 이제 셀렉트된 몇몇의 의사분들이, 굉장히 유명하신 이제 전립선암 전문 의사들이 모이셔서 모든 임상 실험을 이제 리뷰를 하신 다음에 어떻게 전립선암을 치료해야 될지 그 치료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암을 치료하는 많은 의사들은 이 NCCN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제 암 치료를 해야 될지를 이제 저희가 그 인포메이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위험 그룹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는 이제 very low risk group, 가장 낮은 위험 그룹, 전립선암 환자를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입니다. 보시면은 제일 첫 번째, 20년 이상 사실 수 있는 건강하신 분이면은 저희가 세 가지 옵션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Active Surveillance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low risk, 아주 낮은 위험군을 가진 위험 그룹에 들어가시는 전립선암 환자분들은 이 암이 굉장히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굳이 암이 진단을 받은 다음에 바로 치료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계속해서 PSA를 마니터를 하시면서 암이 자라는지를 보시고 나중에 암이 자란다 했을 때 치료하셔도 전혀 완치하는데 문제가 없고 인생 사시는데, 삶을 사시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그룹에 들어가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이 Active Surveillance를 권장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Active Surveillance가 가장 적절한 분들은
건강하신데 나이가 있으신 분들, 그래서 70대 중반에서 80대가 되시고 건강하신데 이제 전립선암이 걸리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에서 15년 정도 살 것 같으신 분들은 액티브 서베일런스 하셔도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 전립선암이 만약에 검사를 통해서 low risk 그룹에 들어가신 전립선 아니면은 이 암이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10년 동안 암이 그렇게 크게 자라지 않고 환자분한테 아무런 문제를 안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액티브 서베일런스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 그냥 보고만 있는 게 마음에 너무 걱정이 되고 힘들기 때문에 치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술입니다. 요즘은 수술을 옛날처럼 크게 배를 열어서 전립선을 떼내지 않고 요즘은 로봇을 써서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구멍을 6개 낸 다음에 그 구멍을 통해서 저희가 로봇을 넣어서 조그만 인시션을 가지고 암을 전립선을 저희가 제거하는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술 자체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아마 많이 이런 로봇을 가지고 수술을 많이 하신 분들은 이 수술을 거의 1시간 반에서 2시간이면 하실 수 있고, 또 그 크게 배를 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빨리 회복을 하십니다. 그래서 거의 병원에는 수술 후에 하루 정도 있으신 다음에 그 다음날 바로 집에 가시고 이제 집에 가셔서 회복을 계속 하시는 이제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수술 이외에 이제 치료를 하는 방법이 방사선이 있습니다. 이제 방사선 치료가 제가 하는 일이고요. 전립선암을 방사선으로 가장 많이 치료합니다. 그러면은 수술과 방사선 중에 무엇이 더 효과가 있나? 저희가 몇 년 동안 10년 넘게 한 임상 결과를 보시면은 수술과 방사선 치료 둘 다 비슷하게 전립선암을 완치를 시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컨디션이나 환자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방사선을 하셔도 되고 수술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방사선이나 수술을 하시고 이제 전립선암 치료하신 다음에는 어떻게 저희가 완치가 됐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처음 진단한 것과 똑같이 다시 PSA 피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암이 완전히 제거가 됐으면은 치료 전에 높았던 이 PSA가 떨어져서 아주 낮은 수치가 됩니다. 그래서 PSA가 더 이상 오르지 않으면은 암이 완치됐다고 얘기할 수 있고, 암이 재발할 경우에는 이 PSA가 떨어졌다가 다시 조금씩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암 치료가 끝나신 다음에 수술을 받으셨든지 방사선을 받으셨든지 첫 2년 동안에는 3에서 4개월 동안에 한 번씩 저희가 PSA 피검사를 하고, PSA가 낮아졌고 낮은 상태에서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있는 상황이면은 이제 치료 끝나고 3년, 4년째부터는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하고, 5년째가 되면서부터는 이제 1년에 한 번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기를 저희가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치료가 끝나신 다음에 5년 동안 암이 재발한 게 안 보이면은 그때 저희가 완치가 되셨다고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암이 걸리지 않으신 분들은 전립선암이 미국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성분들에 있어서는 제일 카먼한 암인데 어떻게 이 암을 검사를 해야 될까 질문을 하실 수 있으신데요. 그 방법은 피검사입니다. PSA를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PSA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검사를 하시는 게 암을 조기 진단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언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45세에서 50세 사이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전립선 암 검사, PSA 검사를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프라이머리 케어 닥터와 한번 얘기를 해보신 다음에 PSA 검사를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시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가족 중에 전립선암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조금 더 일찍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45세보다 40세부터 만약에 가족분 중에 되게 젊은 나이에 50세 때나 60세 미만 때에 걸리셨다고 하면은 그 걸리신 가족의 나이보다 10년 먼저 이제 검사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현대의학으로 어떻게 전립선암을 치료하는지에 대해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치료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뉴스타트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뉴스타트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많은 질병들이 고침을 받는 은혜를 경험하셨을 텐데요. 오늘은 이 뉴스타트를 통해서 어떻게 전립선암조차도 치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nutrition, 저희가 먹는 식생활에 어떻게 전립선암과 연관이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merican Cancer Society 웹사이트를 가시면은 암이 안 걸리기 위해서 어떻게 저희가 밥을 먹어야 되는지, 식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Follow a healthy eating pattern at all ages. 그러니까 나이가 어떻게 됐든 건강하게 음식을 먹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먹는 음식이 뭐냐? 야채와 과일을 많이 먹고 whole grain을 많이 먹고 음식을 조절을 해서 우리가 건강한 몸무게를 유지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먹지 말아야 되고 좀 먹는 걸 좀 덜 하라고 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red meat 아니면 processed meat, 가공육입니다. 그래서 빨간 고기나 가공육은 될 수 있으면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은 저희가 말하는 뉴스타트에서 말하는 식단하고 굉장히 비슷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처음에 죄가 없는 세상에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사람들에게 주신 첫 번째 음식은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였습니다. 아까 아메리칸 캔서 소사이티에서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식단에서 야채와 과일이 나왔던 것처럼 처음에 저희 몸을 위해서 주신 음식이 야채와 과일이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얘기를 아실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8절로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야채와 물을 먹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10일 동안 그렇게 시험을 했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더 아름답고 살이 더 윤택하여 보인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성경에서는 채식을 하고 야채를 먹고 고기를 안 먹었을 때 우리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교회에 보내는 권면 228페이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조에게 식물을 주셔서 인류가 이를 먹도록 계획하셨다. 어떤 피조물이든지 그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되는 것이었다. 에덴 동산에는 죽음이 없을 것이었다. 동산 안에 있는 나무 열매가 사람의 필요로 요구한 식물이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식물을 주셨는데 그 식물이 나무의 열매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채식이 건강에 좋다는 걸 알겠는데 그러면 고기는 어떤가요? 성경에서는 고기 먹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레위기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 아까 보셨다시피 아메리칸 캔서 소사이티에서도 레드 미트를 먹지 말라고 합니다. 레드 미트는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성경을 보시면은 그 레드밋 자체는 기름과 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kosher meat이라고 해가지고 이 레드밋에 기름과 피를 빼서 이렇게 하얀 고기를 먹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고기를 먹으면은 정말 맛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먹어본 적이 없지만 kosher meat을 먹는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고무 씹는 것 같은 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름과 피 때문에 고기가 맛있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저희가 병이 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허락하셨지만 기름과 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레위기 7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여기서도 두 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름을 먹지 말고 피를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드밋은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우리에게 건강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29절에 보면은 신약 시대에 와서도 사도들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되리라. 여기서 보시면은 피와 목매어 죽인 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멀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는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제가 공부한 바로는 이 피도 이제 고기에 있는 피가 남아있는 고기를 말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도 오랜 시간이 거쳐서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신약시대에 와서도 고기, 피가 있는 고기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레드밋은 안 좋다고 먹지 말라는 권면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교회 보내는 권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음식물을 선택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가장 좋은 식물인가를 보여주셨는데 이스라엘을 위하여 식물을 선택하실 때에도 같은 교훈을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기 위하여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또한 그들의 훈련을 담당하셨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축복하시고 교훈하고자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목적에 가장 적합한 식물을 공급하셨는데 그것은 육식이 아니요 만나 곧 하늘의 양식이었다. 보시다시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공급하셨던 제일 적합한 식물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였지 육식이 아니었다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엘렌 G. 화이트 여사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였을 때에 육식의 허락을 받았다. 그러나 그것은 해로운 결과를 감소시키기 위한 신중한 제한 아래 허락되었다. 돼지고기의 사용이 금지되고 또한 그 밖에 부정하다고 선언된 짐승과 새와 물고기를 먹는 것이 금지되었다. 먹도록 허락된 고기에 대해서도 기름과 피를 먹는 것은 언금되었다. 다만 동물이 건강한 상태에서 있었던 것만이 음식물로 사용될 수 있었다. 찢겨 죽은 동물이나 혹은 그 몸에서 피를 잘 뽑아버리지 아니한 것은 어떤 동물이든지 음식물로 사용할 수 없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식물로 제정하여 주신 그 계획을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큰 손실을 보았다. 이 말씀처럼 고기를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의사들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고기를 안 먹고 채식과 야채를, 과일을 많이 드시는 식생활을 기르는 것이 저희가 건강하게 살고 큰 손실 없이 이 사회상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 말씀과 영감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면 과연 이 말씀대로 하면은, 이대로 식생활을 하면은 저희가 암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특히 전립선암 치료를 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NCCN 가이드라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낮은 위험 그룹에 들어간 전립선암 환자분들은 액티브 서베일런스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바로 치료하지 않고 이 암을 계속해서 마니터한 다음에 나중에 암이 자란다는
사인이 나왔을 때 치료를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가지고 굉장히 재미난 임상실험을 했습니다. 딘 오니시라는 의사 선생님이 이 액티브 서베일런스를 하시는 가장 낮은 위험 그룹에 들어간 전립선 환자를 데리고 임상실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49명의 대조군과 44명의 실험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44명의 실험군한테는 집중적인 식생활 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조군은 원래 하던 대로 이제 식생활을 하시라고 이제 했고, 두 그룹을 비교를 했습니다. 비교를 해서 혹시 암이 자라고 치료가 필요한 거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중적 생활습관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었냐면은 첫 번째, 비건 다이어트입니다. 저희가 채식주의 식생활을 많이 하는데요. 여기서는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가서 비건 다이어트를 하도록 권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중적인 생활습관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은 분들은 야채, 과일, 곡물, 콩 위주의 음식을 드셨고, 고기와 우유, 치즈나 계란은 절대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밸런스한 다이어트를 하셨는데 전체 칼로리의 지방은 10% 미만으로 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들어오신 분들은 살도 빠지는, 저절로 이제 살이 빠지고 건강한 이제 몸무게를 유지하게 되는 그런 이제 이점도 가지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건 다이어트 이외에 피쉬 오일, 비타민 E, 셀레니엄, 비타민 C 같은 건강에 좋은 이제 서플리먼트도 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이제 샘플 이제 식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침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이제 소이 밀크 한 잔과 이제 통밀로 된 시리얼, 그리고 블루베리, 그리고 그린티를 드십니다. 그리고 점심에는 렌틀과 야채 숲, 그리고 통밀빵, 그리고 야채 샐러드, 하나의 사과, 그리고 소이가 들어간 이제 주스를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두부, 그리고 현미밥, 브로콜리와 캐럿이 들어간 야채, 그리고 샐러드, 그리고 그린티, 이렇게 해서 식생활을 이제 정말 이제 야채 중심적인 식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뉴스타트 프로그램에 가시면은 먹는 음식들하고 굉장히 비슷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 집중적인 생활습관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이런 식생활 이외에도 일주일에 6일 동안 30분 동안 걷는 운동을 했고, 일주일에 한 번씩 60분 동안 요가를 하면서 스트레스도 푸셨고, 그리고 또 일주일에 1시간씩 이제 그룹 미팅도 하는 이제 프로그램을 같이 병행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보시면은 이 스터디에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거의 뉴스타트 프로그램과 비슷한 이제 치료를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nutrition, exercise, 그리고 rest, 이 세 가지를 이제 같이 이제 하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PSA 피검사가 암이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를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식생활을 하시고 식생활을 안 하신 분들을 12개월 후에 피검사를 했더니 처음에 시작했을 때 대조군과 실험군 모두 다 이 PSA가 6.2에서 6.3 정도 되셨는데, 실험군에 있으신 분들은 PSA가 6.74로 올라갔고, 대조군에 있으신 분들은 PSA가 6.74까지 올라가셨고, 실험군에 있으신 분들은 5.98로 떨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암이 자랐다 안 자랐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피검사를 통해서는 암이 자란다는 에비던스가 없고 오히려 더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생활과 운동과 이런 치료를 받지 않으신 분들에서는 어느 정도 살짝의 암이 자란 이제 증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해서 이 환자분들을 2년 동안 이제 검사를 하고, 그 2년 동안 거둔 데이터를
논문으로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은 굉장히 재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 중에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암이 자라났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했는지 그거를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조군을 봤더니 49명 중에 13명이 암이 자라나는 게 보여서 방사선이나 수술을 하는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27%의 대조군은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실험군은 44명 중에 고작 2명, 그래서 5%만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은 데이터가 이거를 계속했을 때 전립선 암이 덜 자라고 컨트롤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뉴스타트와 비슷한 식생활과 생활 습관의 변화를 통해서 암이 치료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논문을 내셨냐면은 이 전립선 암이 걸리신 분들 조직 검사를 통해서 이제 세포를 채취를 하고 그 암세포의 유전자를 검사를 하고 3개월 동안 집중적인 식생활과 생활습관 치료한 다음에 다시 한번 조직 검사를 한 다음에 그 세포를 비교를 했습니다. 그 비교를 했을 때 전립선의 유전자의 발현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긴 걸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식생활과 이 집중적인 식생활과 생활습관의 치료는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전자의 발현의 변화를 생기면서 암이 치료가 되는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 많은 임상실험을 통해서 그게 정말인지를 아마 이분들이 더 연구를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뉴스타트를 보시면은 과학입니다. 오래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건강기별, 엘렌지와 여사를 통해서 저에게 주신 이 건강기별, 뉴스타트는 건강기별은 정말 과학을 뛰어넘는 정말 과학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많은 성경절과 엘렌지와 여사의 글을 보면은 저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어떻게 먹고 식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권면의 말씀에 따라 임상실험을 했을 때 정말 저희가 과학적으로도 건강을 찾을 수 있고 암까지도 치료가 된다는 데이터가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희가 가르쳐주신 그 방법을 저희가 배우고 그거를 행하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저희와 함께 계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치료봉사 319쪽, 32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음식물 개혁에는 진정한 상식이 있다. 이 문제는 넓고 깊게 연구되어야 한다. 그리고 아무도 다른 사람의 습관이 모든 점에 있어서 자기와 일치하지 않는다 하여서 남을 비판하지 말 것이다. 각 사람의 습성을 통제하는 일정 불변의 법칙을 제정할 수는 없는 석이다. 그러므로 아무 사람도 자기가 다른 사람의 표준이 된다고 생각하지 말 것이다. 모든 사람이 같은 것을 먹을 수는 없다. 이 사람에게 맛이 있고 건강에 좋은 음식이 저 사람에게는 맛이 없고 심지어 해로울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은 우유를 먹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은 그것을 먹고 건강을 얻는다. 어떤 사람은 콩이나 팥을 소화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건강식이 된다. 어떤 사람에게는 거친 나달로 만든 요리가 좋은 식물이 되나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먹지 못한다. 말씀드렸다시피 야채식, 채식을 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식생활을 하면은 저희가 건강하고 병까지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한테 안 맞고 내가 도움을 받은 식생활이 그 음식의 선택이 다른 사람에게도 100% 도움이 된다고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식생활이 어떤 특별한 야채와 과일이 저에게 건강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야채와 과일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저에게 주신 그 방법대로 행동을 했을 때
그 방법대로 저희가 먹고 마셨을 때 건강을 찾을 수 있다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고기를 먹지 말고 야채와 과일을 중심적으로 먹으면서 밸런스한 다이어트를 하시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식생활의 변화를 원하신 분들이 계신다면은 당연히 다른 경험이 있으신 분들한테 물어보고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심으로 기도와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꼭 맞는 식단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방법에 저희가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했을 때 저희가 건강을 되찾고 병을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음식이 식생활의 변화가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 뜻을 정하여 성령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식생을 할 때 그 순종의 삶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즐겁고 복된 하루 되시고 건강한 하루 되시고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항상 건강을 지키시고 혹시라도 몸이 아프시다면은 건강을 되찾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면서 건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으니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둠들을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아버지의 영광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